문법 요소에 피동표현, 사동표현이 나옵니다. 운 좋으신 분은 이게 중간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피동표현이 뭔지 알려면 그 전에 능동표현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피동표현은 아주 쉽게 말하자면 영어에서 그 수동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수동태, 피동표현이 그 수동태고요. 이따가 사동표현이라는 걸 배울 텐데 이 사동표현은 영어로 따지면 그 사역동사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영어에서는 사역동사 해가지고 have, make, let 또는 뭐 준사역동사 help 등이 있죠. 이런 것들만 외우면 되는데 국어에서는 그걸 또 나눠서 외워야 됩니다. 통사적 사동, 파생적 사동, 어휘적 사동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외워야 돼요. 좀 빡셀 겁니다. 그래서 이 피동표현 이것을 보면은 자 일단 먼저 능동표현과 피동표현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이 능동표현은 주어가 동작을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즉 우리가 이거 자기 힘으로 하는 거, 능동적으로 한다. 그래서 능동표현입니다. 사실 능동표현이란 거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피동표현이 중요한데 피동의 반대가 뭐냐를 얘기할 때 능동이 나온 것 뿐이에요. 능동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피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동이 뭐냐면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한 거, 당해버렸죠. 동작을. 원래 주어는 주체예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까요? 주체 높임법이라는 게 있었지 않나요? 주체 높임법은 뭘 높이는 거죠? 주어. 아주 간단해요. 주체 높임법은 주어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주어가 곧 주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체가 뭐냐면 주체는 서술어의 주체인데요. 자, 그럼 서술어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동사나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에 서술격 조사에 의해 이루어져 있죠. 생각나시죠? 동사나 형용사. 그럼 동사는 동작을 하고요.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동작을 하는 사람, 그리고 상태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주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게 국룰입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걸 뒤집어서 주어가 당하는 것. 그래서 주체라고 말 안 해요. 주어가 원래는 주체였는데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미안합니다. 알려줬어야 되는데 왜 카톡방에다가 써줄 수 있어요? 지금 두세 명 안 왔는데 우리 오늘 716호야 라고 한마디만 써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로 알려줄게요. 보세요. 별이 있습니다. 별이 이제 주체입니다. 자, 주체고 이 주체는 원래는 문장 성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주어로 나옵니다. 그렇죠? 주어로 나와요. 이 별이 동그라미를 세무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세무를 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가 뭐냐면요. 동그라미는 객체입니다. 자, 그리고 세모는 뭐냐면 동작입니다. 이게 원래 대부분의 문장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민기가 어서오세요. 민기가 리아를 찾다. 그러면 이제 주체, 객체, 동작이 되죠. 우리 객체 높임법 배웠었죠? 간단합니다. 객체 높임법 배웠었는데 객체 높임법은 무엇 또는 무엇을 높이는 거였죠? 기억납니까? 문장 선문 중에서 뭐 또는 뭐를 높이기? 목적어 또는 부서. 그렇죠? 목적어 또는 부서를 높이는 게 객체 높임법인데 근데 특이하게 목적어를 높이는 조사는 존재하지 않고 부서어를 높이는 조사는 존재하는데 그건 깨였죠. 그렇죠? 어쨌든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서어를 높이는 거였다. 근데 객체 높임법은 뭐냐면 내가 걔를 데려오다, 모셔오다, 걔에 대한 행동인 거죠. 할머니에 대한 행동, 나의 행동. 그럼 보세요. 영어에서 서브젝티브라고 하는 이 객체는 우리의 행동, 이 닿는 무언가를 말합니다. 선생님이 요거를 땅 하고 치면은 선생님이 교탁을 쳤다. 오케이? 선생님이 재민이를 때렸다 라고 할 때 나의 행동, 쳤다, 때리다, 아니면 가르치다 이런 행동은 그 행동의 대상이 존재하죠. 내 행동의 끝에 와서 닿는 이 대상. 그 대상을 우리는 보통 객체라고 하죠. 오케이? 그리고 그 객체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보통은 목적어나 부사어로 이루어진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어쨌든 여기서는 부사어로 안 이루어지고 보세요. 이게 목적어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동작은 서술어죠.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주체가 객체한테 동작을 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간단한 문장을 무슨 문장이라고 하냐면 주어가 동작을 자기 힘으로 하니까 주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이게 바로 능동문이 됩니다. 능동 표현. 능동문. 자, 그러면 보세요. 피동이 뭐냐면요. 이 주체가 당하는 거예요. 원래 별이 있죠, 별이 이제 당하는 겁니다. 원래는 별이 동그라미한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당하는 겁니다. 또는 얘 입장에서 볼까요, 여러분? 그 객체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별이 동그라미한테 세모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행동을 당하는 얘한테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요? 초점을 맞춰보자. 얘는 누구한테 당한 겁니까? 당하다라는 말을 썼을 땐 별한테 당한 거죠. 어떤 행동을 당했죠? 요 행동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보세요. 우리 얘한테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초점. 원래 초점은 얘한테 갑니다. 초점은 주어한테 갑니다. 이제 근데 초점을 객체한테 맞추고 싶어요. 당하는 놈한테 맞추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객체를 어디로 옮긴다? 문장 성분상 주어로 옮긴다. 다시 이 간단한 이 3단 논법을 잘 들으세요. 주어한테 초점이 간다. 오케이? 그러면 그 객체를 주어로 옮기면 어떻게 된다? 객체한테 초점이 간다. 근데 객체가 뭐라고요? 행동을 당하는 놈.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객체를 주어로 올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동그라미. 자, 보세요. 객체입니다. 객체. 근데 객체를 어디로 문장 성분 뭘로 쓴다고요? 주어로 쓴다. 자, 객체한테 주어라는 그 말을 줬습니다. 이제 초점이 얘한테 왔습니다. 당하는 놈한테 왔어요. 누구한테 당하냐라고 하면은 주체한테 당합니다. 자, 주체한테 당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행동의 주체가 있죠. 행동의 주체. 얘는 우리가 주어가 2개 있으면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 주어를 어떻게 바꿔주면 부사어로 바꿔줍니다. 이따가 예문으로 다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서술어도 조금 바꿔주는데요. 이 서술어는 그 동작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서술어를 우리 어떻게 바꿔주냐면 피동 서술어로 바꿔줍니다. 자, 예문으로 들어줄게요. 예문으로 들으면 여기서 그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가 있죠. 보세요. 사냥꾼이 그 아래 예문입니다. 사냥꾼이 이거는 그 토끼를 잡았다라고 할 때 얘들아 동작부터 보자. 동작부터 알겠지? 훗 그러면 여기 고인물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잡았다 해서 이 동작이 잡았다죠? 그렇죠? 그러면 잡힌 게 아니고 잡은 거죠. 그러면 주어가 자기 힘으로 직접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이 잡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능동 표현입니다. 누가 잡은 거라고? 사냥꾼이 잡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보죠. 토끼가 불쌍합니다. 토끼한테 관심을 가져볼까요? 그 관심을 가지는 것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문장의 초점. 알겠죠? 초점. 초점은 어디에 간다고요? 문장의 초점은 주어한테 가요. 왜? 제일 앞에 있으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 문장의 초점은 주어한테 가요. 그래서 이제 초점을 바꿔볼 거예요. 초점을 주체한테 가는 게 아니라 객체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죠? 객체가 뭔데요? 동작을 당하는 목적어나 부사를 객체라고 하죠? 객체 도피법이 있었죠? 그럼 여기서 객체가 뭡니까? 토끼예요. 선생님, 어떻게 토끼가 객체인 걸 알 수 있나요? 2가지 방법을 알 수 있는데 잡았다를 당하는 놈이 토끼라서 그렇게 알 수가 있고 문법적으로는 목적어나 부사어기 때문에 객체인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어쨌든 이 토끼한테 우리가 초점을 줍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토끼를 뭘로 보내준다? 주어로 보내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토끼. 주어를 만드는 방법은 뭐죠? 주격조사를 쓰는 거죠. 아주 쉬워요. 자, 토끼가 사냥꾼. 자, 사냥꾼 부사격조사 써줘야 됩니다. 왜? 부사어로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부사격조사 써줍니다. 사냥꾼 어떻게 말해줄까요? 에게를 써줘요. 왜? 에게는 부사격조사거든요. 사냥꾼에게. 그리고 여기서 잡았다라는 말을 뭘로 바꿔준다고? 피동서술어로 바꿔줍니다. 일로 오세요. 피동서술은 어떻게 바꿔주냐면 잡혔다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가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체랑 객체를 다시 나눠볼까요? 주체는 누구냐? 주체는 사냥꾼입니다. 왜?
잡는 행위 누가 해요? 사냥꾼이 하잖아요. 그러면 토끼는 지금 도망가다가 아 하고 이제 엉덩이에 화살 맞는 것 뿐이죠. 그죠? 그러면 토끼가 뭐예요? 토끼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잡혔다는 뭘까요? 잡혔다는 바로 피동서술어가 되죠. 자, 잘 보세요. 그러면 뭐가 뭘로 바뀌었어요? 능동문해. 자, 능동문해 뭐가? 사냥꾼이니까 뭐예요? 문장 성분이 이가 붙어 있잖아. 뭐야? 주어죠. 자, 잘 봐. 능동문해 주어가 피동문해 무엇으로 바뀌었니? 부사어로 바뀌었습니다. 부사어로 바뀐 건 어떻게 알아요? 에게가 써있잖아. 에게가 뭔데? 부사격 조사. 자, 이제부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로 바뀝니다. 여기 아래 보세요.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로 바뀝니다.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됩니다. 근데 이거 무지성으로 외우면 하나도 안 외워지고요. 어떻게 외우는 게 제일 좋냐면 피동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당하는 놈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당하는 놈은 보통 객체다. 당연하죠. 60쪽입니다. 당하는 놈은 객체예요. 그 피동은 당하는 놈한테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객체를 주어로 올리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목적어가 뭘로 가요? 원래 문장의 목적어가 주어로 올라가요. 그럼 주어가 둘이 될 수는 없잖아. 주어가 둘이 되면 서술절이 되겠죠. 주어가 둘이 될 수는 없으니까 원래 주어를 낮춰줄 겁니다. 뭘로 낮춰줄까요? 부사어로 낮춰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문장이 피동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피동은 수동태랑 똑같은 거라고 했죠. 이 문장이 피동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확확 튀기기 위해서 서술어를 피동 서술어로 바꿔주는데 그 방법이 잡았다 같은 문장을 잡혔다와 같은 잡았다 같은 서술어를 잡혔다 같은 서술어로 바꿔주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총 3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것. 두 번째가 주어가 부사어가 되는 것. 세 번째는 서술어, 능동 서술어가 피동 서술어로 바뀌는 것. 이렇게 3가지. 일단 이건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3가지 변화의 방향이 있다. 그래서 이 3가지 변화의 방향에서 우리는 이 피동문의 모든 특성을 다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피동 표현의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들은 다 이 기본에서 옵니다. 기본에서 와요. 오케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3가지만 알고 있어도 나머지 진짜 어려운 것들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래 요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피동 표현에 여기 쥐가 고양이에게 잡히다 이거 보시다. 쥐가 고양이에게 잡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능동문인지 피동문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작을 보면 됩니다. 자, 잡히다라는 동작이 있어요. 잡히다. 그러면 이 잡히다는 일단 잡다라는 동작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잡다라는 동작은 누가 하는 거야, 여기서? 잡다라는 동작을 누가 하죠? 잡는 거를? 고양이가 잡죠. 잘했어요. 고양이가 잡죠. 근데 고양이가 주어로 가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주어로 가 있지가 않고 부사어로 가 있어. 그러면 얘는 피동문이다. 오케이? 잡는 주체가 부사어로 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쥐는 뭔데? 고양이가 잡고 쥐는 잡히는 당하는 놈 아니야? 당하는 놈한테 초점이 가 있어 주어로 가 있네? 그럼 얘는 피동문이다. 오케이? 일단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동작을 당하는 쥐에 초점이 가 있다. 초점이 어떻게 가 있다? 주어한테 간다. 그래서 주어 고양이한테 초점이 가면은 동작을 하는 놈한테 초점, 쥐한테 주어가 가면은 동작을 당하는 놈한테 초점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인데, 자, 요거는 이제 외워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일단 위에는 외우면 해결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외워도 해결이 안 돼요. 좀 센스가 필요한데 그 센스를 기르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죠?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3가지가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로는 파생적 피동문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통사적 피동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외워야 돼요. 믿기지 않죠? 외워야 합니다. 파생적 피동문이라는 게 있고 통사적 피동문이라는 게 있다. 파생적과 통사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생적은 무슨 뜻이냐면 파생은 말을 만들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듣고도. 통사적은 뭐냐면 통사적은 문장 안에서 어떤 어미 같은 거에 의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파생적은 뭐냐면 파생적은 어떤 단어를 통해서 그 피동을 만들어내는 거. 통사적은 어미를 통해서 피동을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파생적은 서술어의 어간을 이용해서 그 피동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통사적은 어미를 이용해서 피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까 진짜 노력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자, 다시. 파생적 피동문이랑 통사적 피동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억해 주세요. 파생적 피동문은 어간을 통해서 만든다. 통사적 피동문은 어미를 통해서 만든다. 오케이? 어미 구성을 통해서, 어미나 본용어, 보조용어 구성을 통해서 쌤이 알려주겠습니다. 알겠죠? 자, 가볼게요. 파생적 피동문이 뭐냐면요. 피동 전미사가 결합한 파생어를 이용해서 만든 피동문. 자, 어디서부터 알려주면 될까요? 전미사가 뭔지부터 알려줘야겠죠. 전미사 영어의 개념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이 양반이 다, 응? 숨겨놓고 있었구만. 이거는 선생님이 2개 정도 가져가겠습니다. 여기 또 있네? 호호. 선생님 강의실에도 이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 그 영어에서요. 어떤 말이 잘 봐봐 얘들아. 그 어떤 말이 단어가 길게 있는데 끝에가 ATE로 끝납니다. 품사가 뭘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영어에서요, 어떤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인 TION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품사가 뭘 것 같아요? 명사입니다. 영어에서 어떤 말이 이제, ERN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품사가 뭘 것 같나요? 명사. 영어에서 어떤 말이 LY로 끝날 것 같습니다. 품사 뭘 것 같아요? 보통 부사입니다. 너희들 아니야. 러블리기 하면 부사죠. 네, 그렇습니다. 모던이란 말이 있으면 형용사지만 모더네이트라고 하면은 이제 동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미사라고 해요. 예, 뒤에 찰싹 달라붙는 말, 이런 것들 우리가 전미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우리 전미사는 배웠잖아요. 1학기 때. 그죠? 특히 전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쌤이 뭐 알려줬었냐면, 접두사는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없지만, 전미사는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전미사는 참 여기저기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전미사는 그냥 뒤에 붙는 어떤 놈, 보통 한 글자 또는 2글자입니다. 뒤에 붙어요. 그래서 접미사입니다. 미자가 꼬리 미자거든요. 꼬리. 그래서 접미사예요. 알겠죠? 반대말은 접두사가 있습니다. 걔들은 어근에 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피동전미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어떤 전미사가 있어요. 그 전미사가 뒤에 탁 붙으면은 이제 그 말은 나 피동이 되어버려! 이러고 이제 피동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원래 능동이었는데 딱 붙으면서 피동이 되어버렸어. 이젠 나는 피동밖에 표현할 수 없는 몸이 되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서술어가. 그래서 그 피동 전미사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4가지가 있습니다. 피동 전미사는 자 보세요. 이랑 히랑 리랑 기가 있어요. 자, 피동 전미사는 4가지가 있다. 늦으셨네요. 피동 전미사 4가지는 이히리기. 자, 이거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노력해봐 얘들아. 피동 전미사는 이히리기가 있다. 자, 이히리기가 뒤에 붙은 말은 피동이 됩니다. 피동은 뭐라고? 영어에서 수동태 같은 거. 수동태가 뭔가요? 당하는 거. 알겠죠? 이히리기가 붙은 말은 웬만하면 피동이 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잡았다가 잡혔다가 된 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at이 뭡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at이 뭐죠? 과거 시제 선어범위. 알죠? 자, 과거 시제 선어범위가 at이 있고 atot, odot도 있는데 atot, odot은 현재랑 변화, 단절을 나타낸다. 그거 알죠? 자, 그러면 at이 과거 시제예요. 기본형은 뭘까요? 잡다입니다. 자, 잡다에서
어간이 뭔가요? 어간은 기본형에서 다를 뺀 부분. 어간이 뭐죠? 잡. 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간이자 어근이기도 한 이 잡. 잡에다가 뭘 붙여볼까요? 희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잡히다가 되죠. 여러분, 어간이 잡희입니다. 어미는 다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어미를 한번 붙여볼게요. 어떤 어미를 붙여볼 거냐면 가운데에 과거 시제 선어마 어미를 붙여봅시다. 자, 잡히었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다시 쭉 이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잡히었다에서 자, 이게 이제 혓. 자, 이렇게 되죠. 잡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잡혔다 이렇게 하면은 그죠? 쌤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요? 잡다랑 잡히다는 뜻이 다릅니다. 잡다는 내가 잡는 거고 잡히다는 잡힌 거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면 국어쌤이 아니겠죠. 잡은 건 내가 잡은 거고 잡히다는 잡은 사람이 내가 아닌 겁니다. 잡은 사람은 쟤고 나는 저 친구의 잡다라는 행동을 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잡히다 아니겠어요? 전화할 때 이제 나 잡혔어 라고 하면 이제 뭐 범죄를 저질렀다 해봅시다.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도망가다가 나 잡혔어 라고 하면은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은 보통 경찰이 아닐 겁니다. 경찰이 나 잡혔어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해요. 그죠? 경찰이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고등학교 때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한 번씩 경찰에게서 도망칠 일이 있습니다. 아닌가요? 선생님이 이제 김포에 아주 한적한 곳에 있었는데 이런 창고 같은 것이 버려진 창고가 많았어요. 배틀그라운드의 창고처럼 진짜 안에 버려진 것을 우리 막 파밍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막 파밍을 하다가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이제 아지트가 되기 아주 적합하다라는 이제 판정을 내렸고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창고 가서 진짜예요, 여러분. 창고 가서 공부도 하고 음료수도 마시고. 그래서 왜 표정이 다들 그래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뻥 하더니만 이제 경찰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왠지 모르겠지만 엄청 달렸어요. 하면서 막 웃으면서 빨깔 끼룩끼룩대면서 달렸는데 어떤 한 놈은 잡혔어요. 바보 같은 놈. 평소에 이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했어야지. 걔가 이제 잡히고 다행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걔는 잡혔어요. 걔가 잡지는 않았겠죠. 누군가를. 경찰이 걔를 잡았어요. 걔는 잡혔어요. 피동을 당해버린 거죠. 선생님이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을 이상한 사람을 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이제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화할 수 없습니까? 한 번쯤은 너 도망가 본 적 없어? 아니 누구한테든 도망가 본 적 있어 없어? 있죠? 있어? 없어? 도망가 본 적이 없다고? 알겠습니다. 있어? 있죠? 좋아요. 다 그런 겁니다. 너 어떻게 산 거야? 한 번쯤은 도망가 보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왜냐면 잡히기 싫어서. 이때 잡다랑 다른 잡히다 이 희가 뭐라고요, 여러분? 접미사다. 이런 희는 네 가지가 있다. 희 같은 접미사 네 가지가 있다. 이, 희, 리, 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문은 뒤에 가서 볼게요. 알겠죠? 이런 게 파생적 피동문이다. 선생님, 그래서 파생적 피동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다시 와서, 그래서 쌤 파생적 피동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파생적 피동문은 간을 바꾸는 방법인데, 간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냥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뚝딱 해가지고 이제 히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잡다랑 잡히다는요, 물론 어근은 같지만, 근어는 같지만, 어원은 같지만 사전에 따로 실려 있어요. 잡다를 치면 사전에 나오고요. 잡히다를 치면 나옵니다. 오케이? 잡다랑 잡히다는 다른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왜 다른 단어가 됐을까요? 접미사가 붙어서 어간을 새롭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죠. 이게 어간이잖아요. 그렇죠? 어간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예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다라는 단어랑 잡히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오케이? 그래, 이렇게 어간을 새롭게 만듦으로써 피동을 나타내는 방법을 통사적, 미안합니다.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한다. 알겠죠?
파생적 피동, 그리고 어간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은 뭐라고요? 접미사 이희리기를 붙임으로써 가능하다. 그 예시는 뭐가 있다? 잡히다 정도가 있다. 알겠죠? 그럼 우리 내려가 볼게요. 그 통사적 피동문이 있네요. 통사적 피동문은 아어지다, 개되다를 이용해서 만든 피동문이다. 이 아어지다, 보통 뭐뭐 해지다, 어미처럼 보여요. 개되다, 이거 뒤에 붙으면 어미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그 본용어, 보조용어 또는 어미처럼 보이죠. 그래서 통사적 피동문은 이렇게 길어요. 아어지다, 개되다를 이용해서 만든 피동문입니다. 철수가 운동화끈을 풀었다. 자, 이번에는 철수가 직접 푼 거예요. 풀었다. 풀었죠? 운동화끈을 풀었어요. 그러면 운동화끈이 당한 거죠. 철수가 풀었고 그 풀다라는 행동을 당한 건 운동화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운동화끈에 초점을 준다고, 객체에 초점을 준다고, 그러면 주어를 올려. 운동화끈이, 말은 어떻게 해줘야겠어? 뒤에 서술을 어떻게 해줘야겠어? 풀렸다. 그렇죠? 풀렸다. 누구에 의해서? 철수에 의해서 풀렸다. 이것도 이제 부사어가 되죠. 주어가 부사어에 의해서 풀어졌다, 풀렸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풀렸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풀어졌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분석해 볼까요? 자, 봅시다. 풀렸다는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있냐면 풀리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풀어졌다는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있냐면 풀어지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엇을 한번 빼볼까요? 왜냐? 엇은 과거 시제 선언한 어이니까 빼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풀리다가 된다. 이것은 어떻게 된다? 풀어지다가 된다. 자, 잘 보세요. 풀리다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근이 풀리고요. 그 다음에 다가 붙은 겁니다. 이렇게. 근데 풀어지다 뭐냐면 어간이 풀이에요. 풀. 풀다는 그대로 있고 뒤에 어지다가 붙은 거예요. 이거는 풀리라는 새로운 어간이 생겨버렸죠. 다르죠. 풀리다. 우리가 그 전미사 리를 붙인 것은 새로운 어간이 이렇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 부분은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하고 이렇게 풀 뒤에 어지다를 붙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것을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한다. 알겠죠? 이런 게 통사적 피동문이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의미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의미 차이는 없어요. 고3으로 가면은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통사적 피동문은 파생적 피동문에 비해서 그 시간의 경과나 과정성을 내포한다. 고3 때 배우는 겁니다. 고1은 그런 거 몰라. 고1이에요. 고1이니까 그런 거 모릅니다. 자, 그러면 고1은 뭐만 하면 된다? 파생적 피동문이랑 통사적 피동문만 하면 된다. 얼마나 꿀이에요. 개꿀입니다, 여러분. 그냥 피동이란 게 있대. 아, 그래? 피동문 어떻게 만드는데? 파생적 피동문이랑 통사적 피동문이 있대. 아, 그래. 이게 끝입니다. 이게 1학년이에요. 알겠죠?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볼게요. 동생이 학교에 가게 되었다. 가기 싫었나봐요. 근데, 이제 때리는 거죠. 야, 빵! 하니까 이제, 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되었습니다. 피동이에요, 여러분. 능동은 뭔데? 동생이 학교에 갔다. 근데 동생이 학교에 가게 된 거는 누군가에 의해 가게 된 겁니다. 본인은 주체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 개되다. 자, 여기서 이 개되다 보이죠? 개되다. 이 개되다가 뭐라고요, 여러분? 개되다를 이용해서 이게 통사적 피동문입니다. 자, 통사적 피동문 만든 방법 두 가지 뭐라고요? 아어지다, 개되다. 파생적 피동문 만든 방법 네 가지 뭐라고요? 이희리기. 오케이? 네 가지라고 하는 거 사실 한 가지라고 해도 됩니다. 파생적 피동문 만드는 방법 한 가지. 피동점이사 이희리기 붙이기. 통사적 피동문 만드는 방법 두 가지. 개되다, 아어지다. 사실은 파생적 피동문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명사의 뒤에다가 되다 바로 붙이는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천천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우리 그러면 오른쪽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연습해 봅시다. 자, 연습 문제 8-1이 있어요. 다음 보기를 참고해서 능동문을 파생적 피동문으로 바꿔보자. 자, 바꿔봅시다. 일단 능동문이 있고 바뀌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피동문이 있다. 이 바꾸는 과정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외워야 하는 겁니다. 외워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목적어를 주어로 바꾼다. 아기가. 주어를 부사어로 바꾼다. 엄마에게. 그 다음에 서술어를 피동사로 바꾼다. 피동사가 뭐냐면요. 피동을 나타내는 서술어라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피동사는 피동을 나타내는 서술어. 없구나, 책. 쌤이 그러면, 미안합니다. 다시 뽑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라도, 필기라도 해보시기 바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아래 볼게요. 철수가 못을 박았다. 그 위에 피동문 아기가 엄마한테 안겼다부터 봅시다. 아기가 엄마한테 안겼다. 이거 진짜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해요. 내가 이거 헷갈려 하는 학생들은 지금 100명 봤어. 자, 왜? 아기가 엄마한테 안겼다. 엄마! 하고 가가지고 이게 탁 안습니다. 그게 아기가 엄마한테 안긴 거 아니에요? 그 아기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피동이야? 왜 이게 아기가 당한 거야? 자, 우리 머릿속에서 스토리 좀 생각해내세요. 이제, 파병을 갔던 미군 가정입니다. 파병, 아랍에미리트로. 이제 아빠가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다리를 절뚝절뚝 거리지만, 늠름한, 표정에는 그래도 잘 돌아왔다는 뿌듯함이 가득합니다. 이제 딱 42번 스트리트 딱 도착해가지고 딱 오니까 파리바게트가 없겠죠, 미국에도. 바게트 빵을 사서 이제 돌아오는 도너츠랑 그걸 사서 돌아오는 이제 엄마랑 두 귀여운 딸 이제 걸음을 뗐습니다. 4살이거든요. 4살이면 말도 뗐겠네요. 뭐 걸음이랑 말을 뗐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눈을 마주쳐요. 딸이 아주 오랜만에 아빠를 봐서 아이 오프닝이 됩니다. 딱 보이지, 너무 기뻐서 딸들이 뛰어가요. 아빠! 하고 막 뛰어가요. 데디라고 해야죠. 데디 하면서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 딸이 아빠한테 안겼어요. 자, 누가 안았죠? 딸이 안았습니까? 딸이 아빠한테 뛰어가서, 자, 딸들이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가 있죠. 그때 딱 안습니다. 그래서 안기자, 딱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딸을 들어올려요. 자, 내 딸! 하고 딱 들어올렸습니다. 하하하, 호호 하면서 들어올려, 여기 있어요, 지금? 자, 누가 안고 있죠? 아빠가 안고 있죠. 다시 오세요. 아까는 딸이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푹 하고 이제 아빠한테 다이빙을 하죠. 그러면 아빠가 딸을 안아 올리죠. 자, 보세요. 누가 안고 있다고요? 아빠가 안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아기가 엄마한테 안겼다. 그 최초의 순간에는 아기가 뛰어가면서 막 엄마한테 하는 순간, 저건 아기가 엄마를 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보세요. 안는 것은 보통 이렇게 안죠? 그렇죠? 그러면 팔이 더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팔이 더 긴 사람이 있어요. 아기가 뛰어갑니다. 아빠가 안아주는 거예요. 다시 아기가 뛰어가서 막 팔을 이렇게 내밀고 아빠 품에 안깁니다. 안겨요. 그러면 안아주는 건 누구냐? 아빠입니다. 왜? 이후에 들어올리잖아요. 안아주는 건 아빠입니다. 잘 보세요. 이 문장은요, 안아주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안긴 사람이 아기예요. 그래서 아기가 뛰어가서 엄마를 안는 것 같아도 안는 사람은 엄마예요. 이거 기억하기 싫으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수능이나 모의고사 내신 문제에서는 단 한 번도 아기가 엄마를 아는 적이 없습니다. 오케이? 우리 빅데이터로 공부해봐요. 단 한 번도 아기가 엄마를 아는 적이 없어. 모든 경우에서 엄마가 아기를 안습니다. 머릿속에서 이제 아기가 엄마를 안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해봐도 안 돼요. 엄마가 안는 겁니다. 알겠죠? 엄마가 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아기가 엄마한테 안겼다. 이 문장을 잘 분석해 봅시다. 분석해 보죠. 안겼다. 안겼다는 능동 같아 보이는 오류를 진짜 범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능동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안겼다. 능동 같아 보이죠? 아닙니다. 안기었다는 피동입니다. 피동. 안겼다. 내가 가서 날 안아줘 하고 쏙 안긴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안겼다가 피동이라고 봤을 때 아기는 그러면 객체라는 소리네. 그렇죠? 그러면 주체는 부서로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서 주체는 엄마에게입니다. 그러면 이거 능동문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근데 그것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아기가 엄마한테 안기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아래 쌤이랑 같이 빨리 1번부터 가보죠. 철수가 못을 박았다. 자, 못이 철수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철수에게 아니면 철수에 의해 다 상관없죠. 못이 철수에게 박혔다. 자, 다시 철수가 못을 박았다. 그 박았다를 뭘로 바꿔주면 된다고요? 박히었다로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왜냐면 위에서 이렇게 말한 게 뭐냐면 파생적 비동문을 바꿔주라고 했으니까 파생적 비동문을 어떻게 바꾸면 된다고? 이힐이 이기 붙이면 된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박았다는 박히었다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결국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철수에게 철수에 의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못이 주어로 가면 되죠, 얘가. 그죠? 못이 철수에게 박혔다. 철수에 의해라고 해도 되고 철수에게라고 해도 됩니다. 자, 개가 닭을 쫓았다. 우리 조금만 훈련해봐요. 노가다 해봐요. 개가 닭을 쫓았다. 닭이 주어로 가면 됩니다. 그죠? 주어로 가면 돼요. 그래서 닭이 개에게 자, 쫓았다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죠. 그 다음에 얻다를 붙이면 되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딱 하면은 쫓겼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쵸? 3번. 영희가 운동화 끈을 풀렸다. 주어로 가면 되죠, 얘가. 그쵸? 그러면 운동화의 끈이 영희가가 부사어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쵸? 영희에게 자, 풀었다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풀리 쓰면 되죠. 풀리었다. 그래서 풀렸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폭풍이 마을을 휩쓸었다. 어렵네요. 자, 목적어가 주어로, 주어가 부사어로. 그러면 해봅시다. 마을이 주어가 부사어로 폭풍에게라고 하지 말고 얘는 에라고 해야 됩니다. 이때는 원인은 몰라도 됩니다. 자, 폭풍에 자, 휩쓸다 쓸리다가 있죠. 쓸리었다. 그러면 휩쓸렸다 하시면 되죠. 어때요? 파생적 비동문 정말 쉽죠? 고양이가 쥐를 물었다. 쥐가 고양이에게 자, 물었다 대신에 리 붙입시다. 리 붙이면 렸다가 되죠. 그렇죠? 눈이 온 세상을 덮였다. 온 세상이라고 하면 되죠. 이제 온 세상이 눈에 의해서 덮였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요. 머릿속에 안 담아놔도 되는데 얘들아. 온 세상이라고 했을 때 눈에 덮였다랑 눈으로 덮였다랑은 다른 문장이에요. 왜일까요? 눈에 덮인 것은 피동문이거든요. 눈에 덮인 거예요. 눈이 온 세상을 덮어버린 겁니다. 눈이 덮은 거예요. 근데 눈으로 덮은 건 뭐냐면 누군가가 세상을 눈으로 이렇게 뿌려서 덮은 거예요. 다시 온 세상이 눈으로 덮였다. 누군가가 덮어준 겁니다. 온 세상을 눈으로요. 근데 온 세상이 눈에 덮였다. 이것은 눈에 의해 눈이 덮은 겁니다. 그럼 온 세상을 눈으로 덮어준 건 누굴까? 뭐 하나님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선생님은 불교입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도둑이라고 하면 되죠. 도둑이 경찰에게라고 하면 됩니다. 경찰에게 잡았다를 잡히었다니까 잡혔다라고 씁시다. 큰 언니가 막내 동생을 업었다. 자, 막내 동생이라고 하면 되죠. 막내 동생이라고 한 다음에 큰 언니 부사어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에게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죠? 왜냐? 부사격 조사죠. 자, 업었다를 업히라고 해볼까요? 업히였다. 그러니까 업혔다라고 하면 되겠죠. 철수가 교실문을 열었다. 쌤은 여기 오른쪽에 쓸게요. 철수가 교실문을 열었다. 자, 교실문이라고 하면 되죠. 왜냐? 목적어가 주어로 가기 때문에, 그죠? 교실문이, 철수가, 주어가 뭘로 간다고요? 주어가 부사어로 가죠. 그러면 철수, 부사격 조사 써주면 되겠죠. 철수에게. 자, 그 다음 뭘까요?
열다, 열리다가 있네요. 그쵸? 열리다, 열리었다네요. 그 열리었다를 줄여서 말하면 열렸다. 어때요? 정말 쉽죠? 마지막, 우미가 큰 소리를 들었다. 어떻게 사람 이름이 우미죠? 그러면 이제 큰 소리가 우미. 자, 그 다음에 에게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들었다를 들리다. 들리다도 여러분 피동이 아니라 능동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너희들이 가장 헷갈려 할 게 뭐냐면 세 가지야 얘들아. 안기다, 보이다, 들리다. 이거는 쌤이 지금 짚어줘야겠어. 얘들아, 들리다가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밖에 그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고 해봅시다. 아, 너 저 소리 들려? 너 저 소리 안 들려? 들려 안 들려? 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너 저 소리 들려? 라고 말하면 친구가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그럼 들리다 라는 말은 내가 듣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들리는 건요, 소리가 가만히 있던 나의 귀를 침범하는 현상입니다. 가만히 있던 민기쌤의 귀를 소리가 침범해버렸어요. 너 저거 들려? 라는 말은 너 저거 들어? 라는 말과 다르죠. 들어봐, 들려? 이 말은 뭐냐면 들어봐. 이 소리가 너에 의해 듣다를 당하다.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죠? 소리가 사람에게 들립니다. 그러면 들리다라는 말은 무조건 다 피동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사람이 소리를 듣는다. 그렇게 사람을 주체로 보내야 사람이 소리를 듣는 거니까 능동입니다. 근데 소리를 주어로 보낸다면요, 소리 입장에선 내가 들리다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 입장에서 내가 들려버리다니, 들려져 버려, 이게 되는 거예요. 내 이제 소리가 저 사람의 귀에 들려져 버려. 그러면 여기서 소리를 주어로 빼면요, 피동문이 됩니다. 왜? 듣는 건 사람이니까요. 오케이? 듣는 건 사람이니까 소리를 입장에서 하면은 들음을 당해버린 겁니다. 알겠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보다랑 보이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저 산이 보이다. 저에게 산이 보여요. 아니, 얘가 봤겠지. 능동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헷갈립니다. 근데 내가 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잘 보세요. 원래 문장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사람이 산을 보다. 보는 건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이 산을 보다. 그런데 산을 주어로 빼면요, 산이 사람에게 보이다. 산이 사람에게 보이다는 그래서 피동문이 되는 거죠. 그 산 입장에서 봅시다. 산 입장에서는 사람에 의해서 봄을 당한 겁니다. 알겠죠? 보다라는 행위를 당해버린 거예요, 산이. 오케이? 소리 입장에선 듣다라는 행위를 당해버린 겁니다. 알겠죠? 행위는 사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에 소리가 또는 산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 피동이 되는 거죠. 왜냐? 산과 소리는 걔들이 직접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 행동은 사람이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안기다도 마찬가지로 아기가 행동한다기보다는 아기가 안아달라고 뛰어갈 수는 있어도 직접 안아 올리는 것은 어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큰 소리가 의미한테 들렸다. 이렇게 피동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피동문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뒤에서 2번 다음 문장에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를 찾고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 나와보자. 자, 아기가 엄마한테 안겼다. 피동 요소는 기입니다. 기. 여러분, 아래다 따로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기가 있다는 말은 이시리기가 있으니까 파생 접미사가 있죠. 파생 접미사가 있으면 파생적 피동문이죠. 그렇죠? 접미사가 있죠. 기는 접미사죠. 파생 접미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파생적 피동문이다. 자, 그러면 그 뒤에 해봅시다. 꽃이 잘 심어졌다. 자, 심다에 어지다입니다.
공부를 이제 꿀빨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힘들게 하세요, 여러분. 쓸 거 다 써가면서. 자, 심다에 어지다가 붙어죠. 그러면 여기서 간 자체는 심으로 그냥 이어져 있습니다. 그냥 심 자체가 그냥 딱 있죠. 어간이 바뀐 건 아니야. 이게 어지다가 뒤에 붙은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피동 요소는 뭐라고 한다고? 피동 요소는 그 어지다입니다. 어지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하냐? 통사라고 합니다. 뭐 전미사라고 쓸 것까지는 없고요. 통사. 이건 전미사가 아닙니다.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자, 어답니다. 간이 풀리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풀다겠죠. 풀리로 어간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피동 요소는 리가 되죠. 전미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피동문이 된다고요? 파생적 피동문이 됩니다. 왜? 전미사 리가 있으니까요. 전미사 이희리기입니다. 전화가 갑자기 끊기였다. 자, 끊다에서 끊기 플러스 플러스 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끊기 플러스 플러스 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는 끊기잖아. 끊기. 새로운 어간이 생긴 거예요. 끊기다. 자, 경축 끊기다라는 어간이 새로 만들어졌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요? 그 피동 요소 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미사가 있는 거니까 파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탐험분과가 선을 발견하게 되었다. 자, 개되다 보이죠? 이 개되다가 보이면 이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통사적 피동문입니다. 통사적 피동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지다, 하나는 개되다. 파생적 피동문은 한 가지가 있는데 이실이기. 그거 말고 보너스가 있는데 명사 뒤에 되다 이런 것을 한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체결되다. 그런 것이 이제 보통 파생적 피동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물건은 오래전에 쓰였다. 자, 쓰이다가 있죠? 쓰이다. 쓰이 플러스 다가 된 건데, 원래는 쓰다였겠죠? 근데 이가 붙어서 새로운 어간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피동 요소가 전미사 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6번 수학 문제가 철수에 의해 풀어졌다. 자, 풀 플러스 어졌다입니다. 풀 플러스 어지다에 여기에 그 과거 시제 엇까지 붙은 거죠. 그러니까 피동 요소는 여기서 어지다입니다. 어지다이니까 당연히 통사적 피동문이 되겠죠. 7번 도둑이 드디어 경찰에 잡혔다. 잡히다라는 말이 새로 생겨버렸어요. 그렇죠? 잡히 뒤에 엇 붙고 그 다음에 달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피동 요소는 희예요. 희니까 전미사가 돼서 파생적 피동문이 된 겁니다. 자, 라스트. 연구진에 의해 많은 사실이 밝혀졌다. 자, 밝혀졌다. 어지다. 어쨌든 어지다가 있죠? 그러니까 통사입니다. 근데 밝혀졌다니 이거는 선생님이 새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알려준 거 다 들어라, 진짜. 여기서 밝혀졌다가 이중 피동으로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피동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을 분석을 하자면 밝히다가 있고 어지다가 있는 거지. 어지다가 붙은 거야. 거기다가 과거 시제 선어함이 어시 붙은 거라고. 근데 과거 시제 선어함이는 뭐 상관없으니까 빼버리자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밝혀지다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밝혀지다, 이 밝기를 한 번 더 분석할 수가 있지. 한 번 더 분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밝기에 키가 붙은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결국은 밝기에다가 어지다가 붙은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거 해봅시다. 밝다라는 단어가 있어. 밝히다라는 단어가 있어. 영어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 밝다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밝다를 영어로 하면 bright. 밝히다를 영어로 하면 bright. 이렇게 쓴 거 맞나? H 들어간 거 맞아요? 그렇죠. 밝히다를 영어로 하면은 brightn이 됩니다. 튼. 자, 영어에서 EN 붙으면 무슨 뜻이 되는지 알아? 뭐뭐하게 만든다가 됩니다. 만든다가 돼요. 알아요? 뭐뭐하게 만든다. 뭐뭐하게 만들어 버린다. bright과 bright의 차이는 뭐예요? bright는 이미 밝은 거죠. bright는요? 밝지 않았던 것을 밝게 만드는 겁니다. 밝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make the room bright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죠. bright는 뭐라고요? make the room bright다. 오케이? 밝지 않았던 방을, 어두웠던 방을 밝게 만드는 거. make the dark room bright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사역동사 같은 건 뭐라고요? 피동 말고 사동이라 했습니다. 피동은 영어의 수동태, 사역동사는 국어의 사동. 피동과 사동이 있는데 피동은 수동태, 사동은 사역동사. 그럼 여기서 밝히다는 뭘까요? 밝히다는 우리가 이런 것을 사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바로 뒤에서 배울 거예요. 사동 표현. 자, 사동 표현에다가 한번 어지다가 붙었어요. 어지다는 무슨 표현? 피동 표현. 그러니까 이것은 사동과 피동이 하나씩 있는 거고 절대 이중 피동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뒤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피동 표현의 의미. 자, 잘 보세요. 이 피동 표현의 의미에서 피동 표현은 단순히 피동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런 의도적인 표현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 첫 번째,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왜 그럴까요? 왜? 자, 철수가 유리창을 깼습니다. 초점이 얘들아, 누구한테 간다고? 초점은 누구한테 간다? 철수. 왜? 철수는 무엇이기 때문에? 주어. 다시 일반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초점은 주어한테 갑니다. 능동문은 주어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수가 유리창을 깼습니다는 유리창을 깬 사람이 철수입니다라고 알려져 버려요. 오케이? 근데 이거 보세요. 철수가 유리창을 깼습니다를 우리가 뭘로 바꿀 수가 있어? 피동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형제가 피동문은 어떻게 바꾸니? 네,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는 방법은? 네? 능동문 피동문 어떻게 바꾸죠? 이걸 피동문으로 바꿔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빡 빼버리고, 자,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꾸죠, 이거? 철수가 유리창 깼습니다를? 깨졌다. 깨지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깨지다는 깨어지다를 쓴 거거든요? 깨어지다. 그러면 유리창 을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유리창 을이 뭘로 바뀌어야 되죠? 유리창 이유가 뭡니까? 주어로 바뀌어요. 뭐가 주어로 바뀌죠? 유리창이 뭔데요? 넌 할 수 있어. 기회가 안 나요? 알겠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주체가 뭐냐? 주체는 철수입니다. 주체가 뭔지 어떻게 하냐면 서술어를 보면 됩니다. 서술어는 깨다입니다. 그죠? 그럼 누가 깼냐? 누가 깼냐가 주체입니다. 유리창이 스스로 깬 거 아니냐? 유리창이 자살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철수가 주체입니다. 주체한테 주어를 주는 게 능동문, 객체한테 주어를 주는 게 피동문. 근데 주어를 주는 것은 초점을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체한테 주어를 주는 능동문,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객체라고 하죠. 객체한테 주어를 주는 게 피동문. 그래서 주어,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피동서술어로 바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피동문은 원래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뭘로 바뀌죠? 우리 방금 했잖아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뭘로 바꿨어요? 유리창이 철수에게 깨졌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로 바뀌어요? 에게는 무슨 격조사예요? 부사격조사죠. 부사어로 바뀌었어요. 오케이? 부사어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진짜 옛날에 배웠던 거 떠올려 봅시다. 문장 성분에는 주성분이랑 부속성분이랑 보조성분이 있습니다. 보조성분은 찐따 같은 거니까 주성분이랑 부속성분만 얘기해 봅시다. 주성분 안에 4가지가 있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습니다. 부속성분 안에 2개가 있는데 부속성분은 관용어랑 부사어가 있어요. 주성분과 부속성분의 차이가 뭐냐? 뭐예요? 주성분은 생략이 어렵지만 부속성분은 꾸며주는 놈들이라 생략이 쉽습니다. 생략이 쉬워요. 자, 그러면 철수가 유리창을 깼습니다 라는 문장을 다시 봐봐. 철수가 유리창을 깼습니다. 자, 여기서는 생략할 수 있는 게 없어. 생략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 능동문에서는 철수가 깼다는 걸 알려줄 수밖에 없어. 철수는 망하게 돼. 오케이? 그래서 철수한테 돌아가는 책임이 큽니다. 여기 크구나. 여기 철수한테 돌아가는 책임이 커. 철수가 유리창을 깼습니다는. 오케이? 왜냐? 철수가 깼다는 거 알려주니까.
근데 왜 철수가 깼다는 거 알려줄 수밖에 없어? 주어니까 생략이 어려워. 능동문일 때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돼? 바꿔. 유리창이 철수에게 깨졌습니다. 자, 주체가 어디로 갔어? 부사어로 갔어. 객체가 주어로 갔어. 그러면 부사어는 부속성분이니까 생략이 쉽다. 생략이 안 될 때는 관형어의 경우 의존명사 앞에 있을 때, 부사어의 경우 필수적 부사어일 때, 필수적 부사어는 서술어의 자릿수와 관련된다 했었죠. 부사어니까 생략이 됩니다. 오우 쉣! 생략이 돼. 철수, 넌 이제 자유로워졌어.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철수에게를 숨길 수가 있어요. 숨길 수 있어. 자, 진짜 어려워 보이지만 어디서부터 나온 거야, 이 개념이? 옛날에 주성분, 부수성분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이게. 생략이 쉽다. 그러니까 생략을 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철수가 생략된다. 근데 철수가 뭐라고? 행동의 주체. 행동의 주체를 숨겨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책임이 적게 여겨진다. 왜? 초점이 유리창에 가버리니까. 알겠죠? 여기서 피동편의 의미, 첫 번째 의미가 책임 회피입니다. 이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책임 회피다. 두 번째, 정중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이건 몰라도 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다. 자, 그 다음에 잘못된 피동표현, 이중피동, 이거는 나중에 교과서에서 보겠습니다. 피동표현의 의미, 그래서 첫 번째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이것만 알면 돼. 근데 여기서 책임 회피가 원리를 알아놔야 된다. 원리 알아놔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알아놔야 한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왜 중요하다고? 앞에 주성분과 부수성분부터 건드려서 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하나 배울 때 확실히 그냥 기억을 하란 말이야. 그러면 뒤에 거 배울 때 겁나 쉽다고 그냥 주성분, 부수성분, 부속성분이라서 그래.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연습문제 8-2 오른쪽으로 가보죠. 다음 중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문장을 표시해보자. 갑자기 시계가 떨어졌어요. 자, 어지다. 시계가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시계를 떨궜습니다. 내가 시계를 떨어지게 하다. 그런데 여기서 시계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객체인 시계를 주어로 보냈네. 이거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렇죠? 2번, 이상하게 접시가 잘 안 닦인다. 보면은 내가 접시를 닦다. 근데 접시가를 주어로 보내서 피동문을 만들어 보내네. 이것도 책임을 회피입니다. 3번, 제가 동생을 울렸습니다. 이거는 능동문이기 때문에 책임 회피가 안 됩니다. 자, 4번,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가 로봇을 잘못 만들었다 라고 해야지. 로봇이를 주어로 보내면 로봇이 잘못 만들었다. 피동문이죠? 이것도 책임 회피. 5번, 오늘 공연은 준비가 덜 되다. 준비가 덜 된 관계로 취소합니다. 준비가 되다. 여기서 5번은요, 우리가 준비를 하다예요. 우리가 준비를 덜 한 관계로 취소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를 쏙 빼버리고, 준비가를 주어로 넣으면서 준비가 덜 된 관계를 취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은 책임 회피. 근데 5번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 5번은 피동문이 아닙니다. 피동문은 파생적 피동문이랑 통사적 피동문이 있는데, 파생적 피동문의 되다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준비되다 라고 해야 돼. 그래서 오늘 공연은 덜 준비된 관계로 취소합니다. 이게 원래 맞는 문장이에요. 이걸 이제 선생님이 이 부분 집필하진 않았는데 문장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공연은 덜 준비된 관계로 취소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이제 2번 문제. 아래 문장들의 밑줄 친 부분을 보기처럼 올바른 표현을 바꿔보자.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교과서에서 볼 겁니다. 알겠죠? 자, 3번. 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5번, 4번. 능동문을 피동문을 바꿔보자. 이거 해봅시다. 파생적사 이희리기를 활용해서 만들 것. 자, 이희리기 만들어 봅시다. 그가 불빛을 보았다. 불빛이 뭘로 가면 된다고 얘들아? 이게 뭘로 가? 주어. 잘했습니다. 그러면 불빛이 그에게 보였다. 이것을 부사어로. 너도 만들어봐. 1, 2, 3, 4, 5를 한번 민서군도 1, 2, 3, 4, 5를 지금 피동문을 만들어 보세요. 자, 그거 1, 2, 3, 4, 5를 한번 피동문을 만들어 보세요. 불빛이 그에게 보였다. 이런 식으로.
2번. 너희들이 해봐. 이제 너희들이 해봐.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주어가 부사어로 가고 서술어를 바꿔줍니다. 할 수 있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잘하고 있다, 다들.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 돼요. 그렇죠. 들을만한가요? 어렵나요? 알겠습니다. 오. 잘하네요. 이게 아니죠. 그러면 강현이 행동이 돼버린 거죠. 강현이가 민수에게 밀렸다라고 하면 이제 밀렸다. 밀렸다. 그죠? 철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밀렸다, 아니 밀어졌다 둘 중에 하나면 돼요. 밀치다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죠. 내 다리 옆 사람의 의미 밝혔다 하면서 네. 이때 의 의미가 부사격인가요? 에의회는 그거는 에의하여가 줄임말인데요. 의해. 해가 하여가 줄임말인데요. 하여가 뭐냐면 아어서인데요. 되게 복잡하거든요. 아어서는 혹시 옛날 기억날 수도 있지만 아어서는 부사절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도 있거든요. 아서어서가 부사절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중에서 원인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보자. 근데 옆 사람에 의해라고 하면은 이게 아서어서 같은 아서어서가 줄어든 말입니다. 아어가 붙어서 그 부사절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사절이니까 부사어가 돼요.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서 에 의해 이거는 잘 표현을 안 합니다. 해봅시다. 불빛이 그에게 보였다. 뭔 소리야. 깃발이 바람에게 흔들리었다. 내 발이 옆 사람에게 밟혔다. 강현이가 민수에게 밀렸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철수가 모기에게 물렸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들 잘 하셨습니까? 자, 우리 그 다음에 피동표현이 나타난 부분, 이거는 이제 이거는 그걸로 합시다. 5번은 숙제로 합시다, 여러분. 숙제. 이거 내일 책 마지막으로 갖고 올 거거든요. 내일 쌤이 여러분 책 한번 분석해보고 싶어서 내일이래. 미안해요. 다음 주 토요일에 5번 숙제 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중 피동 표현 이거 몰라도 되고요. 그냥 분석만 하세요. 이중 피동 표현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X표 쳐두세요. 이중 피동 표현 X표 쳐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동 표현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솔량한테 40분이 남았네요. 사동 표현. 자, 사동 표현은 뭐냐면 영어에서 사역동사 같은 게 사동 표현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영어에서 사역동사. 거기서 1번에 이게 있네요. 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의 개념. 자, 주동 표현은 직접 하는 거, 사동 표현은 시키는 겁니다. 시키는 것. 자, 너 이거 해 라고 시키는 게 사동 표현입니다. 물론 시키는 것인데 예시를 보세요. 동생이 옷을 입었다. 이거랑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시키는 겁니다. 야, 너 옷 입어라고. 근데 이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 이거 말고 뭐부터 배워야 되냐면, 잠깐만요. 오른쪽에 써야 될 것 아래에 써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거부터 써봅시다. 사동 표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동 표현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요. 사동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들아. 첫 번째가 직접 사동이 있고, 두 번째가 간접 사동이 있다. 뭐랑 비슷해? 주체높임법이랑 비슷하지? 주체높임법도 직접 사동, 간접 사동이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직접 사동이 있고 간접 사동이 있을 때, 자, 직접 사동은 뭐냐면요. 시키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랑 엄마랑 같이 결혼식에 가야 돼.
엄마의 두 번째 결혼식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의 결혼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가야 돼. 이제 그 이모가 결혼하면 이상하죠. 어제는 가야 돼. 엄마 친구.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딸이 아니 엄마가 딸한테 시켰습니다. 야, 너 옷 입어. 알았어. 하고 나서 20분 동안 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빡쳤습니다. 야, 빨리 옷 입어. 알았어. 하고 아직도 게임을 끄지 않아요.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딸한테 가서 맴매를 든다. 아닙니다. 이제 옷을 입혀줘야죠. 야, 빨리 옷 입고 가자. 그러면서 이제 옷을 줘요. 야, 이쪽 팔 알죠? 이쪽 팔 딱 넣어주고, 딱 가서 이쪽 팔 딱 넣어주고, 겨울이면 이거 딱 채워주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뭐야? 옷을 입히다 아니겠습니까? 벗기다는 아니잖아. 입히다잖아. 입히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옷 입어! 라고 명령을 하는 방법이 있고, 가서 이제 친절하게 요쪽 팔 다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입히는 것도 이제 방법이 그렇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너 옷 입어! 라고 명령을 하는 것. 이게 간접입니다. 오케이? 직접 뭘까요? 가가지고 이제 직접 옷 주고 막 하는 걸 이제 직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세요. 이렇게도 생각해 봅시다. 밥 먹어. 명령을 했습니다.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밥 먹어. 명령했어.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입니다. 근데 가서 옆에 딱 가서 그 두 손 공손하게 모으고 스푼 딱 떠가지고 한 입 딱 해가지고 호흡은 다음에 입에 넣어줍니다. 전신마비가 맞나요, 친구가? 그 입에 넣어줘요. 그래서 이제 탁탁탁탁 해가지고 씹기도 해주고.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죽 딱 떠가지고 입에다가 후후 해놔가지고 쓱 넣고 턱 탁탁탁 해가지고 꿀꺽 먹입니다. 자, 똑같이 먹이인데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 먹어. 알았어. 먹었죠? 먹인 겁니다. 자, 팍팍 먹인 겁니다. 둘 다 먹인 거죠. 그렇죠? 방법이 조금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간접이 뭐라고? 명령하는 거. 먹어. 이게 간접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해보면 직접 사동은요. 직접 사동은 주체가 행동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함께 참여. 그게 무슨 소리냐면 밥을 먹이다 라고 했을 때 스푼을 갖다가 주는 행동 같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직접 사동입니다. 간접 사동은 그 주체가 시키는 주체입니다. 시키는 주체가 명령만 하는 거. 명령만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 사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직접 사동은 먹여버리는 겁니다. 간접 사동은 야 먹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걸 가지고 우리 그러면 사동 위로 올라갑시다.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파생적 사동문이랑 통사적 사동문이 있습니다. 파생적 사동문, 이제 아까 파생적 했으니까 대충 알 것 같죠? 파생적 사동문은요, 이희리기 같은, 아까 그것 같은 전미사를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사적 사동문은요, 이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개하다를 붙이는 겁니다. 개하다. 개하다가 뭐예요? 먹게 하다. 먹이는 거잖아요, 그것도. 먹게 하다. 자,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 그어보세요. 이희리기.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희리기 아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봤죠? 방금? 그렇죠. 피동전미사입니다. 잘 보세요. 이 이희리기가 뭐랑 똑같아요? 피동전미사랑 똑같아요. 열받습니다. 이희리기가 붙은 말은 그래서 피동인지 사동인지 모르게 되어요. 오케이? 그래서 헷갈립니다. 짜증나요. 이게 사동인지 피동인지 모르겠습니다. 헷갈립니다. 짜증나죠? 짜증난다는 점만 알고 계세요. 2학년들 짜증날 거고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건 1학년 과정이 아닙니다. 사동과 피동을 구분하는 건 1학년 과정이 아니에요. 사실 사동 자체가 1학년 과정이 아닙니다. 근데 알려주는 거예요. 사동은 시키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직접 내가 도와주는 직접 사동이 있고 명령만, 이제 아가리 턴다고 하죠. 명령만 하는 간접 사동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사동문에는요, 새로운 주어가 생기는데 새로운 주어가 이제 시키는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기가 밥을 먹는다. 아기가 먹죠. 근데 그 먹는 걸 시키는 사람이 있다. 엄마가 시켰어요. 엄마가 아기에게 밥을 먹인다. 오, 새로운 엄마가, 새로운 엄마가라면 좀 이상하고 새로운 주어인 엄마가 등장했죠. 그렇죠? 시키는 사람이 새로 등장합니다. 시키는 사람이 등장해요. 사동문은요, 새로운 주어가 생깁니다. 새로운 주어가 생겨요. 이것도 1학년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학년 좀 올라가야 중요해집니다. 2학년 올라가면 이게 이제 새로운 주어가 생긴다는 점에서 그 서술어의 자릿수가 하나 늘어나고 피동문은 서술어의 자릿수가 하나 줄어든다. 그때 가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주동문은 아이가, 주어가 목적어를 입었다. 주동사가 뭐냐면 주동문이라고 합니다. 주동문이 뭐냐면 사동문의 반대예요. 근데 이거 해봅시다. 엄마가, 새로운 주어가 시키는 사람이 생겼어요. 엄마가, 여러분 주어가 뭘로 바뀌어요? 부사어로 바뀌어요. 아이에게. 목적은 똑같고 입었다가 입혔다가 됩니다. 자, 아까 피동문이랑 비교해 봅시다. 피동문은 주어가 뭐가 됐죠? 부사어가 됐어요. 맞죠? 주어가 부사어가 됐습니다. 원래 객체였던 목적어가 뭐가 됐죠? 주어가 됐어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도둑이, 경찰이 경찰에게,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보이시죠? 주어가 부사어가 되고 그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게 피동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주어가 생기고요. 그 원래 주어는 부사어로 이동합니다. 끝이에요. 이게 좀 더 쉽습니다. 새로운 주어가 생기고 원래 주어가 부사어로 이동한다. 그래서 아이가 옷을 입는다를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이러면 됩니다. 아이에게 말고 아이를 이라고 해도 됩니다. 목적어 써도 돼요. 이게 그 파생적 사동문이고 통사적 사동문 더 쉽습니다. 철수가 공을 찬다. 앞에 새로운 주어 만들어요.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공을 차게 했다. 개껌입니다. 그냥 원래 주어가 부사어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어 만들어냅시다. 담장이 높다. 옆집 아저씨가, 새로운 주어, 옆집 아저씨가 담장을 목적어 또는 부사어 높게 하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알겠죠? 개껌이에요. 사동은 진짜. 자, 그러면 그 뒤 연습문제 9-1 한번 보겠습니다. 연습문제 9-1 보면요, 여러분.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자. 주어가 어떤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이라고 하고 주어가 남한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고 합니다. 알아둡시다, 여러분. 주어가 남한테 어떤 동작을 너 이 동작 해 라고 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사동이라고 한다. 근데 사동 전미사는 뭐가 있냐면 이히, 리, 기, 우, 구, 추가 있습니다. 이히, 리, 기, 우, 구, 추. 그래서 이히리기는 헷갈립니다. 피동이랑 사동이랑 헷갈립니다. 이히리기, 우, 구, 추를 결합하면 사동사가 된다. 자, 예시를 들어봅시다. 이는 녹다. 얼음을 내가 녹게 만들어 버렸어. 입다. 내가 옷을 입게 만들어 버렸어. 날다. 연을 날리다. 내가 연을 날게 해버렸어. 그러면 날리다죠. 날리다. 그쵸? 그럼 여기 리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 볼까요? 웃다가 있어. 동생을 내가 웃게 만들면 웃기다. 그렇죠? 동생을 내가 웃게 만들면 웃기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기가 들어가면 되겠죠. 우 볼까요, 여러분? 깨다. 잠을 깨게 만들면 깨우다. 잠을 깨게 만들면 깨우다. 그러니까 여기선 우 쓰면 됩니다. 솟다. 몸을 솟게 만들면 솟구다. 그래서 구가 됩니다, 여기. 추. 온도를 낮게 만들면 낮추다. 그러니까 추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사동표는 한국인이니까 평상시에 쓰고 있어요. 야, 온도 좀 낮춰줘. 알았어. 이 말 못하는 인간이 있냐, 이 중에서? 없죠. 여러분 중에서 그러면 진짜 야, 동생 좀 깨워. 이 말 듣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가 있어? 없잖아. 문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야. 그냥 그것에 이름을 부여하고 약간 정리만 해놓은 것 뿐이에요.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하고 있단 말이야. 동생을 깨워! 라고 하면은 너가 잠에서 깨는 게 아니라
동생이 잠에서 깨도록 만들어 라는 뜻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남에게 깨도록 만드는 것이 사동이라고. 그냥 그것이 사동이다면 알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We are Korean입니다. Korean. 오케이? 뭐 영어 문법 하듯이 그 국어 문법을 하면은 잘 공부가 안 돼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초점. 그러니까 요것은 새로운 어간을 만드는 것이고, 이건 동사 어간에 그냥 개하다가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입다는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게 하다. 선생님이 철수에게 책을 읽게 하다. 알겠죠? 그 다음 2번 다음 보기와 같이 무엇을 주어로 해서요, 주동문을 파생적 사동문으로 바꾸자. 아이가 밥을 먹었다. 자, 이거 바꾸는 과정 네 가지 보세요. 새로운 주어를 추가하죠. 새로운 주어를 왜 추가해야 되지? 사동문의 뜻이 뭐야? 시키는 거 아니야? 시키는 사람을 추가해야 돼서 그래.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시키는 사람을 추가해야 되니까 엄마가 추가해줘요. 주어를 부사어로 바꾼다. 아이에게. 왜? 주어가 둘이 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합니다. 목적어로 바꿔도 돼요. 솔직히 엄마가 아이를 밥을 먹였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목적어는 그대로 두고 서술어를 좀 바꿔줍니다. 이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학생들이 소설을 읽었다. 선생님께서 새로운 주어를 써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 써줬잖아. 선생님께서 학생들 뭘로 바꿔줘? 학생들 뭘로 바꿔줘? 에게. 학생들에게 소설을 읽혔다. 읽혔다 스페링 알아 너희들? 이 밑에 리을 기억이야. 그리고 혀 밑에 쌍시옷입니다. 다 이렇게 하면 돼.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소설을 읽혔다. 할 수 있죠? 형이 짐을 졌다. 짐을 졌다는 게 무슨 짐을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야? 아버지께서 형에게 짐을 이거 어렵습니다. 지게 하다, 지우다가 있습니다. 짐을 지우다, 지우었다. 이것을 바꾸면 지웠다가 됩니다. 지웠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레이즈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레이즈는 지우다가 있는 것이고, 그거 말고 그 등에 짐을 얹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get this 짐 on his back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지다, 등에 짐을 지다. 그 지다에서 우가 붙은 지우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께서 형에게 짐을 지웠다가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임무를 맡았다. 사장님께서 나에게 임무를 맡겼다. 끝이죠. 맡기었다. 네 번째, 쓰고 있어요? 이미 다 썼군요. 그죠? 네 번째 거 어떻게 쓰셨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동생이 옷을 입었다. 이거는 철수가 동생에게, 동생이를 에게로 바꾸면 되죠.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이러면 되죠. 입혔다. 개꿀입니다. 자, 3번 다음 주동문을 통사적 사동문으로 바꿔보자. 아이가 밥을 먹었다. 엄마가 아이에게 그대로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다. 끝입니다. 동생이 울었다. 언니가 동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얘들아? 울게 하다. 쉽죠? 아이가 장난감을 사다. 엄마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게 했다. 아주 쉽습니다. 철수가 문제를 풀었다.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문제를 풀게 했다. 끝이에요. 이게 사동입니다. 사동이 훨씬 쉬워, 피동보다. 그래서 1학년 교과서엔 피동만 올라가. 어려운 것만 올라가는 거예요, 1학년 교과서엔. 자,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 보충. 이건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는 모르셔도 되는데, 근데 괄호 3문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별표 쳐두고 이건 알아둡시다, 여러분.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의 의미 차이. 중의성. 이 중의성이 뭐냐면, 아까 선생님 말한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중의성입니다. 첫 번째,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히셨다. 이거는, 외워야 되는데, 너희가 어디까지 외울 수 있지? 잘 봐, 얘들아. 직접 사동이란 게 있지. 직접 사동이 뭐였어? 엄마가 와가지고, 야, 입어라고 하면서 옷 뒤에 대주고 하는 게 직접 사동이라 했어. 먹이는 것은 직접 사동이지. 스푼 들고 얘 입에다 넣어주는 것을 직접 사동이라고 했지. 말로만 하는 거랑 다르게,
주체가, 시키는 주체가 직접 행동에 참여하는 것, 같이 참여하는 것을 직접 사동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요, 이 직접 사동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이 직접 사동을 만드는 방법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입혔다랑 시켰다, 입도록 시켰다 보이죠? 이 입히셨다라고 하면요, 입히셨다라고 하면은 이거 통사적 사동문이 아니면 파생적 사동문이에요. 입히셨다. 이거 뭐예요, 이거? 통사예요, 파생이에요? 파생입니다. 왜냐면 he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통사적 사동문이냐면 입개했다라고 됐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이렇게 입히셨다라고 하면은 파생적 사동문이죠. 이 파생적 사동문은 뭘 가지냐면요, 중의성을 가집니다. 파생적 사동문은 직접 행동이랑 간접 행동을 둘 다 나타내요. 자, 다시. 파생적 사동문은 직접 행동이랑 간접 행동을 둘 다 나타낸다. 파생적 사동문은 직접 사동이랑 간접 사동을 둘 다 나타낸다. 그런데 통사적 사동문은, 이거 고3 때까지 헷갈립니다, 여러분. 통사적 사동문은 간접 행동만 나타낸다. 이거 지금 잡아놓으면 나중에 편해요. 그냥 나중에 불편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나는 2학년 때 수포를 할 거다. 예를 들어서. 공부 전략입니다. 선생님, 절대 지금 여러분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미술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대학 가는데 수학 등이 필요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 2학년 올라가면서 나는 이제 수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 영어 같은 것이 포기해도 돼서 국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그러면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아니면 지금 외우는 게 좋아요. 여러분, 파생적 사동문이 뭐라고요? 파생적 사동문은 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추를 통해서 만드는 게 파생적 사동문인데, 근데 이 파생적 사동문은 중의성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어떤 중의성을 가지냐면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는 중의성을 가진다. 이거 고3 때까지 헷갈린다. 그리고 통사적 사동문 있죠. 통사적 사동문은 개하다를 이용해서 만드는 사동문입니다. 이 통사적 사동문은 중의성이 아니라 한 가지 간접 사동만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이거 왜 헷갈리냐면 표현이 다 달라져. 너희 똑같은 말인데 표현 엄청 달라지는 거 알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직접 사동은 파생적 사동문을 통해서만 나타낼 수 있다. OX. O. 벌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간접 사동은 통사적 사동문을 통해서만 나타낼 수 있다. X. 오케이. 말 바꾸기 시작하는 순간 이것도 어질어질하거든요. 진짜 어질어질해. 너희를 3학년 때까지 괴롭힌다. 이것 때문에 우는 친구들도 많아요. 나중에 안 외워져. 3학년쯤 되면 얘들아 문법 수 듣다가 울어. 애들이 지금 애들 보면 멘탈 나가가지고 저 이제 문법 잘 못 잡은 친구들은 지금 이제 고3에 8월 달인데 수능 100일 깨져가는데 90 며칠 89일인가 90일 91일 이렇게 남았는데 아직도 내가 문법에서 모르는 게 있어요 쌤 하면서 운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1학년이잖아. 그렇죠? 여러분은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놀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으니까 이때 공부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외웁시다. 지금 머릿속에 넣어봐요. 파생적 사동문은 둘 다 되고 통사적 사동문은 간접만 되고 파생적은 둘 다 되고 통사는 간접만 되고 헷갈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입히셨다 라고 하면은 직접 사동, 간접 사동 다 되고 입개했다 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서도 직접 사동은 의미를 나타낼 수가 없어. 1학년 때는 이렇게만 알아두자. 2학년 올라가면 뭐까지 알아야 되냐면 간접 사동으로만 쓸 수 있는 동사, 직접 사동으로만 쓸 수 있는 동사, 거기까지 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읽히다, 읽히다라고 하면 원래는 직접 사동, 간접 사동 둘 다 되지. 하지만 읽히다라는 동사는 언제든지 간접 사동밖에 안 된다. 이것을 이제 2학년 때 올라가면 외워야 돼. 1학년의 특권, 이렇게만 알아도 되는 게 특권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아셔야 합니다. 이거조차 모르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이제 외워두시고. 잘못된 사동 표현, 이거는 교과서에 보통 나오는데 보세요. 출입을 금지시키다. 이게 왜 잘못된 건지 선생님이 단적인 예를 들어줄게요. 출입을 금지시키겠습니다. 그 표지판을 본 사람이 나서서 출입을 금지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왜요? 출입을 금지시키겠습니다 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러면 사동이죠. 이 표지판을 본 사람이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 A가 B한테 말합니다. 야, 나 그 남자 소개시켜줘. 알았어? 소개시켜줄게. 너가 그 남자를 다른 여자한테 소개해. 이게 되는 거예요. 봐봐. 자, 이게 마법 주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해리포터 그 영화에서 탁 하면 이제 그 받은 사람이 해야 되죠. 그것처럼 마법 주문이에요. 이 소개시키다 빔을 딱 쟤한테 뿌렸습니다. 그럼 이 소개시키다를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소개를 해줘야 돼요. 잘 보세요. 나 저 남자 소개해줘예요. 소개시켜줘예요. 소개해줍니다. 왜? 나 저 남자 소개해줘. 그 말을 들으면 소개해주면 돼요. 근데 나 저 남자 소개시켜줘가 되면 뭐가 돼요? 저 남자를 다른 여자한테 소개할 기회를 나한테 줘가 되는 겁니다.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소개시켜줘라는 말은 틀린 말인 거죠. 오케이? 소개시키다. 그래, 소개시켜줄게. 아싸, 내가 소개를 할 수 있다니. 너무 기뻐. 자, 이 남자 잘생겼지? 이상하잖아요. 소개해줘입니다. 알겠죠? 그것은 금지시키다 이상해요. 금지시키다 이상합니다. 왜요? 풀밭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금지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금지를 하게 하다. 풀밭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합니다지 금지시킵니다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사동이라는 건데 그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때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69쪽에 오늘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69쪽에 1번 여기서 이 노가다 아시죠? 이 12문제 주동문에서 파생적 사동문을 바꾸는 거 선생님이랑 같이 합시다. 자, 바꾸는 과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주어, 이 주어가 뭐라고 했죠? 시키는 주체라고 했습니다. 시키는 주체를 추가하고 원래 주어를 목적어 또는 부사어로 바꿔줍니다. 목적어 또는 부사어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서술어를 사동사로 바꾼다, 높인다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파생적 사동을 바꿀 수 있어요. 1학년 때까지는 몰라도 되고 2학년 때 가면은 이제 이 파생적 사동문은 그 형용사를 동사로 바꾸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아까 피동은 항상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 피동문은 항상 타동사에 쓰이고 사동문은 타동사, 자동사, 형용사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이게 2학년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에이 바꿔보자. 무지성이죠 1학년이. 그러면 진짜 무지성을 바꿔봅시다. 자, 방이 밝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얘들아? 밝게 하다 말고 이희리기 우구추를 써가지고 이거를 해보자. 자, 방을 어떻게 하면 될까 얘들아? 밝히신다. 잘했어요. 시까지 잘 넣었습니다. 방을 밝히신다. 쉽잖아요. 한국인으로 다 해보자. 우리는 코리안이야. 알겠지? 해보자. 길이 넓다. 자, 길을 넓게 만들고 싶어. 사람들이 길을 어떻게 했어? 넓힌다. 잘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히를 쓰면 되죠. 그죠? 쉬운 더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 3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찾다. 아이가 물을 차게 하는 게 무슨 동사 쓰면 되죠? 이게 차게 하는 게 뭔데? 이 행동을 뭐라 그래 우리가? 채우다. 그렇죠. 영어로 그 fill up이라고 하는 거 그 채우다. 그래서 아이가 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물을 잔에 가득 채웠다. 이러면 되죠. 물을. 자, 쓰레기가 줄었다. 정부에서 쓰레기를 줄게 하다 뭐죠? 줄였다. 이러면 되죠. 줄였다. 써보고 계시죠, 다들? 5번, 아기가 웃었다. 엄마가 아기를 웃게 하는 게 뭐였지, 얘들아? 웃게 하는 게? 웃겼다. 잘했습니다. 6번, 연이 날았다. 철수가 연을 날렸다. 그렇죠. 할 수 있어요. 7번, 동생이 부엌에 숨었다. 언니가 동생을 숨게 하는 게 뭐야? 숨게 하는 게 뭐죠? 숨겼다. 잘했습니다. 언니가 동생을 부엌에 숨겼다. 8번, 꽃이 활짝 피었다. 그 따뜻한 봄볕이 꽃을 활짝 피웠다. 알죠? 피우게 하는 거. 피웠다. 자, 9번, 정답이 맞았다. 영희가 정답을
맞혔다입니다. 이건 나중에 알려줄게요. 맞추다랑 맞혔다가 있는데 알려줄게요. 맞혔다. 자, 얼음이 녹았다. 난롯불이 얼음을 녹게 하는 게 뭐였지? 얘들아, 무슨 동사야? 무슨 동사야? 녹였다죠. 잘했어. 녹였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늘었다. 그래서 삼촌이, 시간이 늘었다가 아니라 시간이 늦었다. 삼촌이 시간을 늦췄다. 무슨 소리예요? 삼촌이 아인슈타인인가요? 그게 아니라 만나는 시간을 늦게 만들어 준 거죠. 이르게 만들고 늦게 만들고 그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생이 잔다. 엄마가 동생을 자게 하는 게 뭐죠? 자게 하는 거? 재운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쉬워요. 어려운 게 몇 개 있는데 그 어려운 것은 쌤이 이건 어려운 개념인데 라고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무지성으로 도전해봐. 도전해보면 됩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라서. 자, 이제 그 뒤에 2번에 X 쳐놓고요, 여러분. X 쳐놓으세요, 이번에. 그리고 3번은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숙제. 그 다음에 여기서 그 4번은 아직 여러분 못해도 돼요. 자, 그 뒤에서 그 뒤에 보면요, 71쪽부터 문제가 있는데, 이 71쪽부터 문제에서 선생님이 여기서는 피동만 주겠습니다. 문제를. 자, 그러면 능동문 피동문 4번 동그라미 치고 4번 문제 풀어주세요. 4번. 알겠죠? 4번. 그 다음에 5번, 4번, 5번 얘들아. 그 다음에 네. 4번, 5번이랑 그거 합시다. 12번입니다, 여러분. 12번. 그 다음에 13번. 몇 문제 안 돼요? 이렇게 4문제. 그래서 다음 주에 숙제는 이거 이렇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쌤이 줬던 그 숙제를 한번 걷어보죠.